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론 1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강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학습할 내용은 사회적 기업가의 성격 특성과 동기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기업가에는 어떠한 남들과 좀 차이 나는 특성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특성들을 만들어낸 어떤 삶 속의 동기 요인들이 별도의 동기 요인들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 성격 특성과 동기 요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유형과 사회적 기업가의 성격 특성,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 요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에는 특징들이 있을까? 일반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 사이에는 어떤 별도의 특징들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공통적인 특징들도 있지만 뭔가 차이 나는 몇 가지 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 하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면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차이를 갖고 있겠죠.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가는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다양한 욕구들을 경제의 관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더 고양될 수가 있고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사회에 서로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하려고 하는 사회적 연대. 우리가 언제예요? 19세기, 20세기 쭉 산업화, 공업화, 현대화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분업화. A라는 사람의 일과 B라는 사람의 일이 전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서 분산화되고 분업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시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묶음의 작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의 연대는 우리가 분산화가 될수록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가치관. 동일한 어떤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가치와 가치관이 다를 것이고 또 신념도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선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규정한다 그러면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 본 교재에서는 예술적으로는 사회적인 브리콜라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 건축적으로는 사회적인 건축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공학적으로는 사회적 공학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을 구성하는 역량과 태도는 개인적인 성격 특성과 동기 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 사회적 기업가와 일반 기업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격 특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개인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특성에서의 차이가 과연 개인의 특정한 성품에 관한 규정이냐라는 거죠. 성품이라는 것은 성실하고 안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차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기업가도 엄청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죠? 사회적 기업가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특정한 성품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러면 교수님 사회적 기업가와 일반 기업가가 분명 다르다 그랬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존중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러한 면모에서의 특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가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반면, 사회적 기업가는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어떤 예술 분야에서는 브리콜라주, 건축은 사회적 건축가, 공학으로는 사회적인 공학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저도 한 번 정도 들을까 말까 이런 상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회적 브리콜라주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브리콜라주는 프랑스 인류학자인 레비 스트라우스가 어떠한 것이든 손으로 만들거나 구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손으로 만들거나 구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브리콜라주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면 손재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손재주가 좋아서 남들이 버리는 걸 갖고 그것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피카소의 황소머리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피카소의 황소머리를 쳐보세요.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가 수년 전에 수백억의 경매가로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는 정말 고가의 황금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억의 가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의 재료는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보고 피카소는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황소머리가 어떤 거냐면, 죄송해요. 이렇게라고 합시다. 그림을 좀 못 그렸네요. 이렇게 단순히 이 작품이 피카소의 황소머리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맞아요. 버려진 자전거에, 이건 뭐겠어요? 안장이죠, 안장. 우리가 앉아서 타는 그런 자전거의 안장과 이 부분은 뭐겠어요? 뒤로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뭐예요? 핸들이에요. 피카소는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 두 개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품의 이름이 뭐예요? 피카소의 그 유명한 황소머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를 갖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브리콜라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과 접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후 하이에크가 처음으로 기업 분야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커와 넬슨은 브리콜라주를 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의 제약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안들을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소유나 관계,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 관계를 지향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충북 마을에 벌란마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벌란마을은 충북의 동막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외진 곳이에요.
이웃 마을에 전쟁이 터져도 여기에는 너무나 외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조차도 모를 만한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가 좀 떨어진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물론 여기에도 많은 주민들이 살았겠죠. 뭐 70가구 이상의 400명, 500명의 주민들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30여 명의 주민만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공예가 이종국 씨가 들어갑니다. 이 이종국 씨는 도시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도시에서는 작품을 만드는데 망치짓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누구야 시끄러워요. 작품을 만드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던 입시학원을 문을 닫고 충북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얘기해요. 제일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데려간 곳이 벌란 마을입니다. 이 벌란 마을에서 제가 좋아하는 자연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인. 제 로망이 자연인인데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쨌든 자연인의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살고 계신 한 어르신 가정에 한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을 때 같이 묻을 한지라는 거죠. 이 공예가 김종국 씨는 거기에서 한지의 가치를 찾아 나가면서 한지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 당나무로 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지장이라고 하는데 이 지장이 그 마을에 2분 정도 계셨던 거죠. 이 2분에게 당나무를 통해서 한지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옛 문화와 현재 아이들의 삶을 융합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나무와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각종의 공예,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마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 예술인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남들이 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던, 그래서 곧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한지 공예. 당나무를 통해서 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지장이 이제는 사라질 그런 위기였는데 누군가는 그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이것이 마을의 브랜드가 되고 상품이 되는 이러한 것이 아마 사회적 브리콜라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을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와서 뭔가를 하고 있죠. 근데 본인의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을의 색깔과 마을의 정체성과 같이 조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들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 아마 마을의 든든한 지지와 함께 크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사고, 그런 어떤 자원과 그런 물질과 사람들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그렇게 남들이 가치 없다라고 보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 나가고 그 찾은 가치에서 정말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그것은 적어도 김지륜의 논리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회적 건축가가 있었어요. 이 건축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과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큰 규모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나 해결 방법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브리츠커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브리컷상을 받은 분들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라베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라베나는 1967년에 태어났는데, 칠레의 슬럼가겠죠. 슬럼가에서 2004년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냐면, 저소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는 사업을 맡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이 얼마냐면, 이때 당시 한 1500평 규모의 집을 짓는데, 이때 당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900만 원 정도예요. 한 채를 하는데 90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1000만 원을 갖고 집을 지은다. 화려한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굴뚝도 있고 화려한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 네. 근데 이 아라베나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놓습니다. 아라베나는 어떻게 집을 짓냐 하면, 정확한 설명일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과장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림 솜씨가 좀 없어요. 원래 미술부는 했었습니다. 네. 아라베나가 집을 지은 구조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한 채를 다 지으려 그러면 900만 원은 턱도 없다라는 거죠. 주어진 돈을 갖고 최대한 좋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900만 원을 갖고 평수를 늘리면 그 안에 형식상 집은 되지만 좋은 집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베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반의 좋은 집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을 좋은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뻥 뚫려 있어요. 여기도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아라베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절반의 집을 잘 지으면 그 가난한 사람이라도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공간은 거주자가 돈을 벌어서 중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당장은 주차장으로 쓰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를 집을 꾸밀 수가 있고, 2층도 지금 여기는 빈 공간이지만 돈을 벌어서 여기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쪽짜리 집이었지만 나중에 여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배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는 적은 돈을 투자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살 공간이 있으니까 좀 더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서 저축하면서 자기의 집을 더 멋있게 좋은 집으로 꾸려 나가는 거죠. 이러한 아라베나의 건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아라베나는 프리츠커상,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건축에 대해서 아라베나는 공공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지극히 제한된 재원으로 집을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적인 건축가.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가장 빵빵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요, 기본 60억에서 100억을 훨씬 넘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과연 그 돈으로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아라베나는 작은 돈을 갖고 사람들에게 많은 집을 공급하면서 거기에서 또 반쪽짜리는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줘요. 과연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좋은 반쪽짜리 좋은 집을 만들었지만 나머지 반을 충분히 꾸밀 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사회적 건축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공학가입니다. 이 공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은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표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수의 해결 방안과 지원이 필요한 큰 규모의 복잡한 이슈들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사회적 공학가라고 그러고, 이 공학은 하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동 불편 대상자에게 계단은 상당히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편의를 향상시키고 차별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것을 약간 건축가적으로 하면 어느 지역 가보면요, 대구에도 있어요. 저도 역시 그림은 못 그렸지만 여기는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덕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계단이 있고요, 이 언덕을 올라가는 이렇게 지그재그로는 경사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뭔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대와 같은 공원과 무대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여기에서 앉는데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앉을 수가 있고 같이 관람할 수가 있는 곳이죠. 경사로와 뭐가 같이 공존해요? 계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구조에서 누구나가 차별 없이 공연을 볼 수 있고 누구나가 거기에서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고 물론 그것을 잘 실현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이겠죠. 그러나 앞에서 생각했던 브릭콜라주라든지 사회적인 건축가, 사회적인 공학가의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가의 성격 특성입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어떠한 성격들이 있을까요? 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이타주의의 성격과 공감할 수 있는 성격,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바라봤을 때 연민을 느끼는 그러한 연민과 같은 성격 특성들이 그 안에 분명히 같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타주의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타주의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입장보다는 타인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물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더불어서 사랑하는 것을 이타주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타주의의 반대는 어떤 개인주의를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생각하는 것을 이타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이타주의는 일반 기업가 정신과 비교할 때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행동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 기업가에 비해서 이타주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남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회를 위한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타주의, 사회적 기업가의 이타주의 정신인가 하면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마음의 이타주의적 사회적 기업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나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가, 또는 나와 남을 동일시해서 같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타주의는 사회적 기업가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사회적 기업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 접근한 거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성공시킬 수도 없지만 본인의 시간을 결코 시간 자체도 허비하는
시간들밖에 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적어도 사회적 기업가로 발을 디딘 사람들은 이러한 이타주의가 강한 사람들일 것이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의무감을 갖는 것,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남들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더불어서 공감이죠. 여러분들, 공감은 어떤 것이죠? 맞아요. 공감은 경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면서 반응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같이 반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민감한 관심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어때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사회적 상황에 어떻게 한다? 관심을 가져야만이 가능한 거죠. 경청, 귀를 기울여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정서적인 유대와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는 행동에 기초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반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감에는 정서적인 공감, 인지적인 공감, 행위적인 공감,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정서적인 공감은 감정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인지적인 것은 그 감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을 인지적 공감이다라고 할 수 있고, 행동적, 행위적인 공감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문제 해결과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위적 공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민입니다. 연민은 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과 불행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동정심으로 걱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정심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통과 불행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발동되어지는 어떤 기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을 그래서 고통에서 돌봐주는 이타주의적 성향과 함께 정서적 반응을 강조하는 윤리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것이 연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민은 그러한 불쌍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위하는 이타주의와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반응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민에 포함되는 세 가지 인지 단계와 느낌 단계와 반응 단계,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인지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적으로 지각하고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힘들구나, 관심을 가져야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겠죠. 그러한 단계에서 느낌은 뭐냐면 누군가의 상처와 고통, 괴로움에 대해서 걱정과 정서적인 반응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를 느낀 단계. 그리고 반응 단계는 그 고통과 원인에 맞서서 행동을 하려는 열의와 관련된, 그냥 연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려는 열의를 가진 상태를 반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업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가 가지는 동기 중에서 가장 큰 동기는 뭐냐 하면 목적이겠죠. 일반 기업가의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상의 목적은 제1순위가 뭐겠어요? 맞아요. 이익이죠. 이익. 재무적인 이익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가가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죠? 사회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함에 있겠죠. 그래서 동기 부분에서 우선 사회적 기업가와 일반 기업가의 차이가 분명하게 두드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소득보다는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회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방법이나 태도, 변화 시도 등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변화의 시도들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돕고 비화폐적인 가치에 집중합니다. 어떤 영리보다는 사회적인 목표에 관심을 집중하고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회적 목표에 대한 개인적인 성취 욕구가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어디에 있냐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의 성취 욕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친사회적인 행동 동기가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회적인 행동 동기인데, 그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려고 하는 친사회적인 행동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 동기는 그랜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열망을 친사회적 행동 동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 동기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일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나는 추진 요소이면서 자기 이익에 앞서 다른 사람의 편익과 복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친사회적 행동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는 공감과 연민으로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고 연민의 감정과 고통에 대한 느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것들을 시작하느냐? 그러한 감정에서 친사회적인 행동 동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 요소는요, 끈끈한 사회적인 관계 연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8세기 중기 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전기가 발명되면서 가장 큰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분업과 대량 생산 체계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분업과 분산화, 이러한 것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 각자 뿔뿔이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해주는, 묶어주는 역할이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연결망이 중요한 기능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망은 이러한 산업화 현대화되면서 각자 분산화된 업무와 분산화된 삶을 다시 묶어주는 세계의 사회통합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하나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관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삶, 분산화된 삶, 이러한 것이 더 진행되고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을 다시 묶어주는 네트워크,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철저한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갈 확률이 더 크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뭐예요? 그 흩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가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또 다른 중요한 동기이면서 지지 자원이다라는 거죠. 사회적 연결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또 다른 사회적 기업가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그 안에서 끈끈한 관계망, 연결망이 되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연결망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안에서 끊임없는 지지적인 관계와 사회적 기업과의 심리적이나 생리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의 뭉침이 우리의 사명감을 더욱더 높여주고 우리를 더욱더 심리적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것이 맞아
라고 스스로에게 더 강한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회입니다. 자, 기회는 발전이나 진전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회라고 할까요? 그것도 물론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는데 뭔가 새로운 어떤 디딤돌과 발판이 그 앞에 생길 때, 와, 난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됐어 라고 할 때 그게 기회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요, 정말 이제 7개월이 딱 됐어요. 7개월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들을 못하고 영상 강의로 찍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어떻게 찍을 것이냐? 이게 얼마나 찍을 것이냐? 그런데 솔직히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다. 내가 그동안 2년 전부터 유튜버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지금 준비한 것도 없고 시작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도 없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자. 그래서 그때부터 밤에 일단은 뭐 카메라가 있든 뭐가 있든 해야 될 것 같아서 장비들을 검색하고 중고로 사고, 지금 찍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장비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고에서 산 새거 가격의 절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산 거죠. 그러면서 장비 하나하나를 추가하니 과거의 영상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마이크의 하울링도 조금은 덜한 것 같고 화면의 떨림도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편집 기술이지만 편집 기술들을 또 여기에 녹여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사회대가 있고 여기에 화면이 있고 뒤에는 또 다른 어떤 배경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들 물어봐요. 어디에서 찍고 있어요? 세트장은 어떻게 했어요? 요거 CG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배경화면 컴퓨터 그래픽, 한마디로 사진이죠. 제일 사람들이 의아하는 이 사회대도 컴퓨터 그래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지금 제 강의를 보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저도 유튜버를 통해서 누군가가 올려낸 강의를 통해서 편집하는 기술을 배우고 여기에 녹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6개월이 조금 지난 어느 날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광고가 붙기 시작했고 적어도 내 강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기회는 그런 거예요. 기회는 사회적인 욕구나 사회 문제를 진단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기회라고 할 수 없죠. 너무 순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나 장애인 지원, 실업이나 기후변화, 기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과 분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미리 약속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수익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나온 수익을 아마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세금을 낼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미리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김준호는 잘못 산 거죠. 나를 위해서 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수익이 나오면 일정 부분은 사회 환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유튜버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적어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이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본인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회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빈곤이라든지 질병, 가족 문제 등의 경험 등 안에서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가에게 기회를 찾게 하는 추진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적어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에다가 저는 사회적 가치의 삶을 살고 있고 사회적 가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아주시면 저도 격하게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물론 우리가 다른 행정에서 더 이러한 부분들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행정과도 또 밀접하잖아요.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십이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리더십은 어떻게 정의되어질까요? 김진우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어도 저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앞에 나서는 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남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약간 지원자 역할은 그래도 나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 자리는 제가 강력하게 좀 사양하는 편이고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가는 과연 어떠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길래 기업가로서 도전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